북서 항로는 세계 무역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얼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왜 대부분의 선박들은 여전히 그 근처에 가기를 꺼리는 걸까요? 2025년 전 세계 상선 선단은 거의 11만 9천 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 운하는 역사적인 가뭄을 겪고 있고 수에즈 운하는 여전히 세계 정치에서 위험한 지점으로 남아있는데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숨겨진 무역로는 열려있지만 글로벌 해운업계는 이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북극의 수수께끼로 이어지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얼음이 사라지지만 더 위험한 장애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글로벌 해운업에 대해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산업은 용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름길은 일정대로 운항할 수 있고 보험을 들 수 있으며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선박이 도착했을 때 여전히 열려있을 것을 보장할 수 있을 때만 유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노스웨스트 패시지는 현대 무역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의 규칙을 깨뜨립니다. 해운 경로는 단순히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시간과 맺는 계약입니다. 항구의 예약, 정박 슬롯, 크레인, 트럭 모두 일정에 맞춰 운영되고 세관 창구도 개폐됩니다. 그 시간창을 놓치면 시스템은 기다리지 않고 계속 진행에 비용이 쌓입니다. 2025년 9월 네덜란드 화물선 모토르 베슬 템스버그가 프랭클린 해협을 지나던 중 좌초되었습니다. 배를 빼내기 위해 구조 작전이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이곳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해도 환경의 변화 하나만으로도 지연되는 게 아니라 얼어붙게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항로는 가장 짧은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것입니다. 이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북서 항로가 북쪽을 가로지르는 깔끔한 길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복잡하게 얽힌 항로망입니다. 캐나다 북극 제도를 가로지르며 동쪽의 베핀만에서 서쪽의 보포트 해까지 900마일에 걸쳐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위험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현재 뉴욕에서 도쿄로 가는 컨테이너선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거리는 대략 9,700 해리입니다. 북서 항로를 이용하면 그 거리는 약 7,000 해리로 줄어듭니다.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정에서 14일을 단축하면 연료 소모가 줄어듭니다. 해상 운송 산업이 매년 14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곳에서 북서 항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매력은 분명합니다. 수에즈 운하 선박 좌초나 기후 변화로 파나마 운하 수문이 마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경험했습니다. 세계는 이 항로를 필요로 하지만 왜 아직 사용되지 않는지 이해하려면 이곳이 선박과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해운은 큰 재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패들이 퍼지면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운을 단순한 경주처럼 상상합니다. 짧은 항로가 빠른 도착을 때듯하지만 해운은 경주가 아닌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선사들은 한 번의 항해가 빠르다고 해서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항해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냅니다. 그게 바로 북서 항로가 그렇게 답답한 이유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기적처럼 보이고 더 빠른 운송과 최대 이익을 가져다줄 항로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에 오히려 불확실성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로가 그런 수준의 신뢰성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지름길은 그저 이론일 뿐입니다. 얼음이 떠다니는 이론이죠. 지리 심층 분석이 좋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도 어색함을 깨는 방법입니다. 북서 항로를 찾으려는 탐험은 기후 과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탐욕과 대항해 시대에서 시작됐습니다. 1497년 존 캐벗은 아시아의 비단과 향신료로 가는 서쪽 항로를 찾기 위해 영국에서 출항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 후 3세기 동안 북극은 유럽인들의 꿈이 묻힌 무덤이 되었습니다. 마틴 프로비셔 경은 1570년대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항해에서 그는 현재의 베핀섬에 도착했고 그곳이 해협의 입구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금이라고 생각한 것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황철석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 세 번째 시도 모두 실패해 후원자들이 파산했습니다. 헨리 허드슨은 1610년에 시도했지만 결국 분노한 선원들에게 지금은 그의 이름을 땀만에 버려졌고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완전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1845년 존 프랭클린 경의 탐험처럼 말이죠. 그는 빅토리아 시대의 가장 앞선 두 척의 배, Her Majesty Ship 에레버스와 Her Majesty Ship 테러호를 타고 항해했습니다. 이 배들은 철로 만들어져 더 튼튼했고 증기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으며 3년치 식량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배들은 북쪽으로 향했지만 150년 동안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29명의 승무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2014년과 2016년에야 비로소 난파선이 바닷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비치 아일랜드의 묘지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년 동안 얼음에 갇힌 배들, 조악하게 만들어진 통조림에서 비롯된 납중독, 굶주림, 그리고 결국엔 식인까지 이어졌습니다. 북극에서 온 메시지는 분명했다. 여긴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다. 1903년에야 노르웨이 탐해덤가 로알 아문센이 마침내 그 항로를 통과했지만 그의 성공조차도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증명해 주었습니다. 아문센은 요아라는 작은 어선을 타고 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는 얼음이 충분히 녹아 자신의 작은 배가 지나갈 수 있을 때까지 2번의 겨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했고 그 항로가 20세기 내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20세기엔 관심이 적었고 주로 쇠빙선과 냉정이 잠수함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상은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얼음이 줄어들면 항해가 쉬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극에서는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다년생 얼음이 녹아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얼음은 단순히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하나의 장벽 대신 움직이는 위험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얼어붙은 도로가 깨진 유리 조각의 강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큰 얼음판은 사라졌지만 이제 바다는 떠다니고 서로 부딪히며 좁은 수로에 끼어드는 조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스 플러그입니다. 어떤 날은 항로가 열리지만 다음 날엔 10마일의 부서진 얼음 때문에 통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2023년 배들은 되돌아가거나 피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열린 바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조차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얼음은 물에 낮게 떠 있고 안개가 시야를 완전히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위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자동 조종 장치로 대서양을 건너는 게 아니라 고강도 항해와 끊임없는 탐색, 그리고 지속적인 재계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잠은 자주 깨지고 스트레스는 계속 높으며 추위 때문에 모든 작업이 더 느리고 위험해집니다. 장비는 센서에 부담을 주고 얼음이 덮이며 갑판 작업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피로는 선원들의 속도를 늦출 뿐 아니라 위험할 때 과도한 자신감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노스웨스트 패시지는 이상한 것입니다. 북극은 고속도로처럼이 아니라 혼돈으로 열립니다. 노스웨스트 패시지를 항해한다는 것은 그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사가 일반 화물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강화된 선체를 가진 극지방용 선박이 필요합니다. 이런 선박들은 건조 비용이 더 비싸고 더 무겁고 적재할 수 있는 화물도 적지만 얼음을 깨지 않을 때도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합니다. 이 항로는 너무 외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한 번의 항해에 대해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더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보험을 들어준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특수 선박, 더 높은 보험료, 느린 속도까지 모두 합치면 절감 효과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리는 짧아졌지만 비용이 더 듭니다. 이 항로는 1년에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여전히 위험하지만 파나마와 수에즈 항로는 지연이 있더라도 여전히 더 신뢰할 수 있고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현실이 등장합니다. 항로는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 때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북서 항로는 종종 느린 속도로 운항해야 하고 끊임없이 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항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해운례는 없는 결정 지점을 만듭니다. 시야가 나빠지면 속도를 줄여야 할까요? 얼음이 움직여 항로를 바꿀지 아니면 기다리면 시간과 연료가 드니 계속 전진할지 고민됩니다. 모든 결정에는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북극에서는 종종 불완전한 정보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항로가 일반적인 해운로처럼 작동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무역 항로는 일상적입니다. 방향을 정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하지만 노스웨스트 패시지는 장애물 코스에 더 가깝고 그 결과가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짧아도 통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위험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운업의 수익성 조건과는 반대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박이 있고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완전히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 직면해야 합니다. 여기는 지구에서 가장 외딴 곳 중 하나로 이 점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깊은 바다 항구도 없습니다. 1300피트짜리 컨테이너선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해안 경비대는 수백만 평방마일에 걸쳐 몇 대의 노후된 쇠빙선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잘못되면 가장 가까운 항구에 연락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구조대가 며칠 동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엔진이 고장나면 날씨가 허락한다면 구조대가 72시간 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빨리 악화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2018년에 크루즈선 아카데믹 2호패가 좌초된 적이 있었는데 신속한 대응이 없기 때문에 구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텅 빈 곳에서는 현대 해운업이 단순히 부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해도, 도선사, 예인선,
연료, 크레인, 저장시설, 수리인력, 예비 부품 등 모두 필요합니다. 북서 항로는 이런 요소들 중 하나만 없는 게 아니라 주요 항로에서는 대부분이 부족합니다. 혼란이 생겨도 비용이 들지만 관리 가능합니다. 선박들은 우회, 연료 보급, 승무원 교대, 화물 하역 등으로 대응할 수 있고 시스템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스템이 거의 없고 작은 문제도 크게 번집니다. 고장난 펌프 하나로 며칠 지연되고 일기예보나 얼음 이동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혹독합니다. 영구동토, 극한의 추위, 짧은 공사기간, 취약한 보급선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항구가 경제를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북극에서는 항구가 환경과 싸우면서 경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항로는 아직도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저 위험이 큰 통로일 뿐입니다. 사고가 나면 피해도 훨씬 큽니다. 따뜻한 바다에서는 유출 사고 대응이 어렵긴 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바다에서는 정화 작업이 더 느리고 더 힘들며 때로는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에는 피해뿐 아니라 언론 주목, 소송, 정치적 역풍,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운 회사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취약한 환경 중 하나의 연료를 쏟아붓는 회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름길을 쫓으려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순 말이죠. 진짜 싸움은 얼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곳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의 북극해 항로가 훨씬 더 많은 교통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원자력 추진 쇄빙선 함대와 북극 항구들을 건설했습니다. 이에 비해 캐나다는 수십 년 동안 북부 지역을 보호해야 할 야생 지역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캐나다는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캐나다가 항구를 짓고 쇄빙선이 하룻밤 사이에 늘어난다 해도 한 가지 문제가 여전히 항로를 얼어붙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법입니다. 북서 항로의 가장 큰 장벽은 얼음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바로 소유권입니다. 누가 북극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캐나다는 자신들의 소유를 주장하고 미국은 아직 소유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쟁은 네 단어로 요약됩니다. 내수 대 국제 해협. 캐나다는 이 항로가 내수라고 주장하며 이는 그들이 완전히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이것이 누구의 소유도 아닌 국제 해협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의견 차이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박이 정지될 수 있는지, 검사받을 수 있는지, 통행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지, 또는 아예 통과가 거부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소유권이 분쟁 중일 때 운영자들은 가능한 가장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더 많은 보고, 더 많은 규정 준수, 더 많은 위험,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면 더 많은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해운 회사들은 위험을 피해갈 수는 있지만 불분명한 권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단 13척의 선박만이 북서 항로를 완전히 통과했지만 러시아의 북극 항로는 100척이 넘는 선박이 이용했습니다. 워싱턴은 북서 항로가 국제 해협, 즉 두 개의 열린 대양을 잇는 항로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군함과 잠수함도 포함되며 미국은 정차 없이 통과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캐나다가 아니라 선례입니다. 만약 한 나라가 전 세계적인 지름길을 규제된 항로로 바꿀 수 있다면 모든 분쟁 해역에 새로운 해운의 청사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불확실성을 의미하고 불확실성은 비용으로 이어지며 결국 그 지름길의 가치를 없애버립니다. 규칙이 불안정할 때 해운업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지만 얼음이 예측 불가능하고 법도 마찬가지라면 위험은 2배가 됩니다. 법적 불확실성은 얼음 문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영유권과 권리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노스웨스트 패시지의 가혹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극이 더 개방된다고 해도 바로 더 활용하기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린 바다가 안전한 바다와 같지 않고 안전한 바다가 수익성 있는 바다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스웨스트 패시지는 정상적으로 이용되기 전에 신뢰할 수 있고 서비스가 제공되며 구조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얼음지도나 법적 기준선에 신경 쓰지 않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화물입니다. 해운 회사들은 단순히 상자가 아니라 타인의 돈을 옮기며 어떤 항로가 가능한지는 고객이 결정합니다. 어떤 화물은 튼튼해서 늦게 도착해도 불편할 뿐이지만 다른 화물은 깨지기 쉬워서 늦게 도착하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화물은 전략적이어서 늦게 도착하면 문제가 됩니다. 공장이 멈추고 계약이 파기되며 비용이 운임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쁜 항로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일상적이며 반복 가능해야 합니다.
북서 항로는 단순히 선박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 소유주들에게도 위험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화물 소유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항로는 여전히 틈새 시장에 머물러 떠 있습니다. 북극 항해가 가능한 선박, 특별 임무, 관광, 연구, 그리고 지연을 견딜 수 있는 화물. 이건 결코 전 세계적인 해상 운송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북서 항로가 여전히 가끔 성공하는 탐험처럼 느껴집니다. 항해는 가능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항로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누이트입니다. 캐나다 북극은 비어있는 곳이 아닙니다. 캐나다 북부에 약 6만 5천 명의 이누이트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름길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이며 수천 년 동안 사용해 온 길입니다. 캐나다의 2024년 북극 정책은 이누이트 지도부와 함께 만들어졌으며 통제를 원주민 권리와 연결시켰습니다. 이누이트 단체들은 엄격한 환경 규정, 사냥터와 야생동물 보호, 2026년까지 해온 이익 일부를 원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문지기 역할을 하며 세계가 녹는 것을 지켜보고 그 안을 통과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선박들이 북극을 통과할 때 그들은 중유를 연소시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름인 블랙카본을 배출합니다.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것이 그냥 씻겨 내려가지만 북극에서는 눈과 얼음 위에 쌓입니다. 이것은 얼음을 더 빠르게 녹게 만들어 위험한 순환을 일으킵니다. 선박 증가로 그름이 늘고 얼음이 줄어 다시 선박이 많아집니다. 캐나다 북극 계획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연 보호 규정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중유 사용 금지와 선박의 엄격한 극지방 규정 준수를 원합니다. 즉 북극 항해에는 추가적인 규정 준수, 추가 연료 제한, 추가 검사, 그리고 추가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의 화물을 아주 적은 이윤으로 운송하는 회사들에게 이 항로를 더욱 매력없게 만듭니다. 캐나다가 북극의 규칙을 정하면 세계 무역의 미래 규칙도 결정하는 셈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2040년까지 북극이 여름에 완전히 얼음이 없는 첫 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트 패시지가 완전히 열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스웨스트 패시지는 궁극적인 지름길처럼 보일 것입니다. 얼음이 있던 자리에 푸른 수로가 생기고 세계 꼭대기를 가로지르는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열렸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그곳이 정상적인 해운로로 기능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주요 해운로는 한 해가 좋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신뢰성, 인프라, 그리고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글로벌 항로는 정기적인 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안정적인 집행,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북극에서 성장한다면 그 항로는 처음에는 계절적인 통로로, 그 다음에는 특화된 무역 옵션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주요 항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얼음이 사라진다고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노스웨스트 패시지는 늘 그래왔듯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도상에서는 완벽해 보이지만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함정처럼 작동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